소액재판부가 아니라 단독재판부로 배당은 되되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최소화하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구 취지를 3천만 100원으로 이제 그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상간자를 상대로 이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네. 의뢰인분들께 전부 이기면 3천만 100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의뢰인분들께서 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지 3천만 100원이냐 애매한 숫자가 되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를 표현하는 문제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상간 손해배상이라고 칭하는 이제 그런 소송 유형들이 유형적으로는 민사소송이기는 해요. 유형적으로는 민사소송인데 의뢰인분들 마음속에는 이게 거의 뭐 형사소송처럼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는 개념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에 원고 배우자의 행위하고 피고의 행위 이게 기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고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부분이 명시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청구해도 청구 취지에 상관이 없어요. 위자료가. 뭐 양육비도 있고 재산분할 청구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드단 사건 번호로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구 취지에서 위자료 금액을 3천만 원 딱 이렇게 적으면 이게 재판부가 배당이 될 때 소액 사건으로 가요. 사건 번호 같은 경우 2025 가단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2025 가소 소액 사건으로 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기재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판결문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만 나오면 끝인 거예요. 왜 지급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판결 이유에 기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에서 손해가 있어서 돈은 받는데 왜 돈을 받는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적어야 가탄 사건, 단독 재판부로 가서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청구 금액을 뭐 1억 원 청구하고 2억 원 청구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비싸져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비용이 나가게 되고 또 1억 원 청구를 했는데 2,500만 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중에 소송 비용 청구에서도 더 저희한테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액재판부가 아니라 단독재판부로 배당은 되되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최소화하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구 취지를 3천만 100원으로 이제 그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부정행위 때문에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천만 그렇죠. 100원으로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 판결문을 받아서 의뢰인분들 중에는 그걸 뿌리겠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응징 개념 이게 뭐냐면 판결문을 받아서 나의 억울함을 원고 피고만이 아닌 제3자 알려서 피고한테 판결 이외에 불이익을 주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려면 그 전제로 판결문에 원고 배우자 피고의 행위가 이제 불법 행위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위자료를 받는다 이 부분이 나오고 이제 그걸 뿌리겠다는 말씀인데 원고분들께서 피고의 가족이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 감사팀이나 인사팀 이렇게 보내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 정도가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있기는 하죠. 이 경우가 이제 형법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게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잘잘못을 떠나서 피고의 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을 누군가한테 알린다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피고의 부모님한테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피고가 예를 들어 여자일 경우에 피고인 남편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 부모님한테 보낼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의 감사팀이나 인사팀에 당신네 직원이 이렇게 이제 품위 유지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걸로 보낼 때는 명예훼손의 문제는 될 수 있으나 결국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처벌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성이라고 하는 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공공연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를 보는 건데 피고의 가족들은 피고의 잘못을 외부에 알리지는 않을 거다. 네. 피고의 부모가 자식인 피고의 행위를 알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명예훼손 요건에도 충족이 안 돼서 처벌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잊고 사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피고의 가족 정도 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 정도는 처벌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거기서 그친다기보다는 피고의 친구나 지인 또는 이제 그럴 경우 보통 원고나 피고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뭐 동문이나 동기나 이런 경우에 그 모임에 다 알리고 자기가 하는 SNS에 판결문을 게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되겠죠. 다만 그 전에 전과가 심각하지 않으시다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벌금 정도로 시작이 되니까
그런 처벌을 각오하고 나는 알리겠다. 이런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책임만 알려드리고 판단은 의뢰인분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좀 흔한 케이스들이고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조금 심각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증거를 취득할 때 원고의 배우자하고 피고가 했던 그 행위들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죠. 같이 지내왔던 성관계를 하던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원고가 취득을 하게 되고 좀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영상이나 사진을 외부에 알리게 되죠. 근데 요거는 단순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해지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감청하고 같이 관련해가지고 증거 취득 과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영상으로 찍으시죠. 네.